독립운동 혐의로 옥사한 정황 시인. 내가 너무 모르는 분들이야. 어떡하지? 다 처음 보는 네, 윤동주. 왠지 그냥 생긴 걸로 할게요. 생긴 걸로요. 죄송합니다. 진짜로 몰라서 그래요, 지금 이거는. 여기가 우와 선생님 아, 네. 반갑습니다. 팀이라고 합니다. 아, 네.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과 관련된 노래를 만드신다고. 그쵸, 뭐 한국에 관련된이라는 거는 저희 스토리를 담긴 그 스토리 안에 우리나라가 어쨌든 네네네. 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분들, 여기 계신 분들, 또 외국에 사시는 분들 위한 노래를 좀 쓰고 싶은 거죠. 그 노래가 좀 풍성해지려면 좀 한국의 역사 네. 그 안에서도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전 지식이 조금 있으면 좀 더 좋은 노래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한국 경제 역사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보시면은 한국 경제를 이야기하기에 너무나도 적당한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멋있죠. 네. 대단하죠. 오늘 이렇게 만나는 거 너무 기대했어요, 저. 역사에 원래 관심이 좀 많으시다고. 너무 궁금한 게 너무 많고. 근데 궁금한 게 처음부터 벌써 질문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가르칠까요? 네, 배우려고 하는데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 접근하기가 네. 쉽지 않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원래 학문이 쉬우면 재미없잖아요. 아, 그래요? 오히려 좀 조금 어려워야 재밌는 알겠습니다. 학문이라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쉽게 설명을 하기 전에 네네. 제가 이제 그 난이도를 결정을 해야 돼서 네. 시험을. 아, 예.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푸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다 틀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틀리셔도 됩니다. 이거 못 알아들을 수 네. 있네, 저요? 잠깐, 제가 너무 긴장하는데. 긴장 왜 그래, 갑자기. 근데 시험이 조금 어렵던데. 그 쉽다면서요. 해볼게요. 오케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시간 15분 드립니다. 오 마이 갓, 진짜 이거 어떻게.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승만 정말 이거 다 틀릴 것 같은데. 너무 하신다, 이거. 읽는 것도 지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단어들이 좀 어려우시죠? 철폐를 요구하였다. 장면 내각이 출범하는 배경이 되었다. 미추홀이라고 불린 우린 고장의 조선시대. 오케이, maybe it's. 일본 유학 중 독립운동 혐의로 수감되어 옥사한 정황 시인. 내가 너무 모르는 분들이야. 어떡하지? 다 처음 보는. 네, 윤동주. 오. 왠지 그냥 생긴 걸로 할게요. 생긴 걸로요. 죄송합니다. 진짜로 몰라서 그래요, 지금 이거는. 5분 남았습니다. 5분. 아, 네. 조선의 건국 과정을 소개합니다. 한양천도 조선 건국 관전법 실시. 이게 다 우리말이죠. 2번이다. 아, 끝났나요? 아, 너무 어렵다. 근데 단어가 어려워요. 제가 봐도. 그냥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역사를 배우려면 그래도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 이거를 다 맞춘다고 역사를 또 많이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채점을 좀 해도 될까요? 네, 창피하지만 이 기분 진짜 되게 오랜만이다. 많이 맞추셨습니다. 절반 맞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정도면 근데 많이 잘하신 거고 당연한 겁니다. 하나씩 볼까요? 이게 뭔 말인지 알고 맞추셨나요, 근데? 네네. 왜냐면 OECD에 대한 거는 알았으니까. 이분이 누군지 알겠어요? 김영삼 전 대통령. 맞습니다. 맞죠? IMF. IMF 97년. 그렇죠. 그 직전의 상황인 거죠. 경제가 가장 정점을 찍었을 때 그 정점을 찍은 자신감으로 OECD에 가입을 했었던 거죠. 3번 문제도 알고 맞추신 거죠? 네. 인천에 대한 거를 알고 있었어요. 태안교 뭔지 아세요? 태안교는 몰라요. 옆에 써 있는데 모르시면 어떡해요? 그래요? 그거 왜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교육기관 교육기관인데 중요한 거는 공교육. 영어로 퍼블릭 퍼블릭스쿨. 퍼블릭 스쿨입니다. 네네네. 그러면 첫 퍼블릭스쿨이 생긴 게 인천이. 노노노노 그건 아니고 인천에도 향교가 있었다라는 거고 노노노노. 그 정도로 쓸 수 있지 않나요? 중요한 거는 요거 두 개겠죠. 이제 개항박물관 조선과 일본이 강화도에서 조약을 맺습니다. 정식 네임은 조일 수호 조규라고 하는 조약을 맺어요. 조약이 요거 treaty,
treaty. 그거를 맺는데 약속을 몇 가지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세 군데를 문을 열어라. 인천, 원산, 부산 이 세 곳을 열고 트레이드 위에서 그렇죠. 일본의 상인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제물포라고 하는 것과 미추홀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 우리가 인천인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거 보고 맞추신 거예요. 5번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찍으시던데 맞나요? 네, 그냥 제일 서시라는 말이랑 어울리는 얼굴을 선택했습니다. 아, 정답은 윤동주 시인. 이게 시예요, 다. 시의 제목들입니다. 네네네. 윤동주 시인이 시집을 본인이 살아계실 때 못 냈어요. 이때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친구가 시집을 대신 내줘요. 근데 그때 시집의 맨 앞단에 시 하나 들어가는 말 같은 프롤로그. 네네, 프롤로그. 이 프롤로그의 제목을 서시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왜 서시랑 한용운 이렇게 한복까지 이렇게 입으시고 한해서 한복 입으셨어요? 아무튼 그래도 굉장히 많이 맞추셨습니다. 50점이었기 때문에 절반 이상 맞추신 거예요. 이거 보시면 요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 이야기인 거고 이거는 뭐 경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역사라고 하는 과목 안에서 정치, 네네. 경제, 문화, 사회 이런 것들을 역사학이라는 학문이 다 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역사 이야기 중에서도 경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강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강이라는 강인데 혹시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이 들어본 적 있습니다. 뭔지도 아세요?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60년에서 90년까지 경제 자체가 너무 좋아지는 그 황금 때 표현을 해서 비슷하게 Miracle on the Rhine. 뭐라고요? Miracle on the Rhine. 미라클 On the Rhine. 아 라인강 굳이 더 설명할 게 없는데 비슷하죠, 근데. 맞습니다. 예. 독일의 급격한 경제 성장을 빗대어서 한강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는 거죠. 한국은 거의 10년 정도 만에 그래요? 굉장히 압축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1979년 이전까지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했던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모든 나라가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2차 세계대전 중에 식민지를 경험했었던 나라들 80여 곳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선진국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발전을 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대단히 특이한 거예요. 원래 식민지라고 하는 그 상황이 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제가 재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벌이는 가운데서 조선이 해야 할 경제적 역할은 쌀을 뽑아낸다던가 아니면 무기를 생산하는 북쪽에서는. 맞아요. 서남쪽이죠. 여기서 이제 쌀 수탈이 굉장히 심했고 전쟁을 위한 공장들은 북쪽에 많이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어떤 자연 그 재산이 natural resource가 많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죠. Natural resource. 네, 내추럴 리소스. 자연 뭐라고 그러죠? 천연자원. 천연자원.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방 이후에 남한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38선 이부 거 땡겨다가 썼었어요. 그 정도로 그런 나라였는데도 경제는 성장합니다. 그걸 받쳐줄 수 있는 기반 중에 하나가 교육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교육에 약간 미쳐 있어요.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보다 억지로 한 거 아니었어요? 억지로 시키면 어쨌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 공부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한번 펴볼 테니까 니네 한번 우리 믿고 따라와 줄래? 그래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잘 살고 싶다라고 어떤 국민적 열망과 국가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 그 열망을 끌어다가 푸시를 하는 것이 경제개발계획이라고 하는 5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렇게 성장할 겁니다라고 하는 로드맵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한국이 이때 당시에 갖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 그게 수출. 여자들 머리카락, 쥐 껍질, 개털 뭐 이런 것까지 다 갖다 파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산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싸야 돼요. 그래야만 labor. 네. cheap, 싸다. labor. 노동자. cheap labor. 예. 사실 이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1차 경제개발 계획이라는 게 안정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또 있어요. 경제 성장률의 곡선이 한번 이렇게 치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것만으로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의 방향성을 한번 바꾸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중화학 공업화라고 하는 거예요. 큰일 났네요. 중화학
철강, 어허. 조선, 메이크 쉽. 셰프는 이거 잘라주세요. 그래서 이걸 집중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기업 하나하나를 선택해서 넌 자동차, 넌 조선 이렇게 하나씩 떼주는 거죠. 근데 이걸 시작하려면 엄청난 자본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선택되는 게 가슴 아픈 일들이 조금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독일에서 석탄을 캐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요? 마인 워커스. 예, 맞습니다. 마인크래프트 뭐 이런. 비슷해요. 그러니까 대규모의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전쟁터에 내몰기도 하고 독일의 노동자로 보내기도 하고 그 돈을 모아서 큰 돈이 필요한 산업들에 쓰이기 시작을 했던 거죠. 70년대에 한국 경제가 조금씩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이제 북한과의 경제 격차가 우리가 이제 조금 앞섰구나라고 하는 거에 자신감을 얻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2차 석유 파동이라고 하는 위기들이 터졌을 때 한국 경제가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찍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이 만들고 있는 많은 물건들은 석유 값이 이만큼 뛰어버리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물건들이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으니까 경제 자체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제적인 분위기가 바뀝니다. 유가, 환율, 금리 세 가지가 안정화가 됐었던 시기예요.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 막 빌리고 은행 입장에서도 빌려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장이 보장이 됐었던 시점이니까. 완벽한 구조가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았을 때가 박정희 정권의 70년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보다도 거의 2배 이상 80년대가 경제 성장률이 높아요. 70년대까지 한국을 표현하는 단어는 개발도상국이라는 표현이었어요. 80년대가 되면은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중진국이라고 표현해요. 중진국. 이게 사실은 한강의 기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단어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중진국 진입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90년대 중반이 되면은 중진국도 넘어서 이제 우리도 선진국 표현 이제 좀 쓸 때 되지 않았어?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면서 선택하게 되는 게 OECD 가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게 완성되는 시점이라고 그때까지는 판단을 했었던 거죠. 저는 이 땅을 보면 정말로 그 희생의 피, 그 희생의 땀의 눈물 이거 보이지 않으면 저는 솔직히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회개해야 된다. 정말로 역사를 깊게 생각해서 더 이렇게 고민을 해서 같이 풀어나가야 되는 게 숙제라고 생각해요. 아, 이야, 뭐. 근데 궁금한 게 아까 뭐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경제, 뭐 역사 너무 어렵게 가르치니까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도 배우기도 어려운데 외국에서 살아왔던 친구들이 배우려면 아예 그냥 진짜 넘을 수 없는 산으로 질문이 뭐예요? 경제를 더 알려면 내 기본적인 것들을 뭘 알아야지만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경제를 알려면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뭐 기본적인 거. 왜냐면 경제학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발전을 했는지 혹은 특정 방향성이 있었다면 그 방향성은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경제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요즘 친구들은 역사 관심이 없잖아요. 왜 그러세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만 얘기하는 것보다 너무 힘드니까 여유가 없어요. 맞아요. 여유 없는 상태에서 역사를 알아야 돼 이런 것보다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는지. 역사학을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냥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그게 조금 넓어지면 사회를 알아가는 거고 그게 좀 더 넓어지면 한 나라를 이해하는 과정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제에 대한 질문 하나 더. 선생님 입장에서는 IMF가 뭐가 문제였어요? 경기가 좋을 때는 은행들 입장에서는 어떤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게 리스크가 없었죠. 네, 딱히 뭐 돈으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또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성장기에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한국이 운이 안 좋았었던 것도 있어요. 이때 이 96년, 7년, 8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이 아시아의 경제 위기가 한 번에 불어닥칩니다. 동남아시아에서부터 경제 위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미국 혹은 더 큰 나라의 자본, 금융들은 아시아 전체를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되어 있었던 것들을 빼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쯤에 한국도 평가를 하겠죠. 그럼 한국은 위험한가? 라는 생각을 할 때쯤 재수가 없게 건설업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제일 처음에 무너졌었던 회사가 한보라는 회사. 강남 개발을 상징하는 건설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한보에서부터 출발한 건설업계의 부도
친구들이 외국 자본들이 보기에는 오 이거 한국도 무너지는구나 라고 판단하게 되고 급하게 돈을 더 빼게 됐었던 거죠. 한보가 넘어가니까 금융권이 무너지게 되고 금융이 무너지면 건설업부터 무너집니다, 한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쇄 부도가 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과정에서 외국에서 돈을 빼기 시작하면서 외환 보유고도 없어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빌려야만 했었던 상황까지 처하게 됐었던 거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한국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선택했었던 경제개발 방식의 문제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제 성장의 방식을 바꿔야만 했었던 거죠. 체질 개선을 해야만 했었던 근데 바꿨어요? 많이 바꿨다라고 평가를 받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한 평가도 또 정치적인 평가도 괜찮나요?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잘라주세요. 근데 선생님 덕분에 너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 정말 감사드리고 아.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공부할 자세가 되신 거네요. 그러면. 기회만 되면 학생으로서 좀 잘 가르쳐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는 정치 이야기. 정치 얘기로 가면 좋겠네요. 네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누구 스타일로? 네네. 영어가 약해서. 아, 제가 우리말이 약해서.